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영석입니다. 마이크 써도 돼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모시고 발표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첫 발표라서 사실 좀 떨리고 또 오늘 이렇게 자리가 막중한 자리인지 사실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은 시간이 2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분 동안에 사실은 많은 내용을 전달 드리기보다는 첫 토론이다, 첫 주제 발표이다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구나. 그리고 약간 거시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좀 손대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 정도를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로 하고 점점 토론 발표가 진행되면서 주제가 무거워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자율주행 시대로 안전을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해야 될지 한번 고민했습니다. 고민했는데 실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게 사실은 많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볼보, 아우디, 현대 여러분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도로를 전공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그 TV에 나오는 광고 정도로만 여전히 인식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책장에 꼽혀 있는 여러 책들이 아직도 도로공학, 교통공학, 포장공학 이런 책들이 꼽혀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여지 계속해서 지금 자율주행을 한번 다운받아 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만든 자료니까 그만큼 깊이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만 성실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내 도로교통 사고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아마 수치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도로의 안전 교통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다 각인하고 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국내 교통사고가 가장 큰 특징은 반복이 된다는, 똑같은 곳에서 사실은 또 많이 반복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랜덤하게 차라리 발생했더라면 어찌 보면은 뭔가 좀 상당히 또 휴먼적인 측면에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반복되고 있다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반복되는 곳에서 여전히 또 문제의 원인은 또 휴먼 에러 측면이 강하다는 게 우리 국내 교통사고의 특성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벌써 여러 건의 대형 버스, 관광버스,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앗아갔고 특히 작년에 7월에는 여대생 4명이 피서지에서 피서를 즐기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변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로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고들이 왜 날까 저도 어제 유튜브를 계속해서 반복으로 봤습니다. 뭐가 원인일까? 역시나 운전자의 어떤 졸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인되고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저 또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이런 사고의 심각성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 아까 하신 것처럼 시설 측면에서의 공급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그 정도의 양으로 노력으로 이 휴먼 에러를 어떻게 방지할 건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성적표가 별로 좋아지지 않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통사고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특히 이제 페탈러티 사망에 관련된 그래프를 그려보면 모든 나라가 이 커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 선진국은 1980년대, 우리는 1990년대 이때에 정점을 찍습니다.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모든 나라가 똑같이 이
교통사고가 줄어드는데요. 우리의 특징은 2005년을 이후로 해서 이 감소 추세가 그대로 멈춰버린 겁니다. 반면에 선진국이라 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이러한 국가들은 여전히 교통사고를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거의 그런 나라들은 도로상에서 사망을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다. 제로 톨러런스, 더 이상 참아낼 수 없다라는 형태로 인식되고 있고 그렇게 실제 통계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교통 안전에 후진국이라는 그런 어떤 나쁜 이미지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없고 이런 현 시점에서라면 아마도 정말 획기적인 게 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그 휴먼 에러형 사고가 급증한 데는 몇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15%를 넘어선 고령화 사회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30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합니다. 이 진입 속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령 65세 이상의 고령층 65세 이상 분들이 전체 우리가 내는 사망자 중에 39%, 이게 40% 정말 이 높은 수치로 이분들이 사망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2015년의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4,621명이 도로상에서 사망하였으나 이 중에 1,800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이 중에 반은 고령 보행자고 이 중에 반은 고령 운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령자의 휴먼 에러형 사고, 고령자를 겨냥한 시설 측면의 대책이나 심리 사회적인 대책, 휴먼 에러적인 대책을 내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곡선은 영원히 2005년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2030년까지 멈춰버리는 아니면 오히려 고령화 증가에 따라서 더 상승해버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곡선을 가지는 유일한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고령의 사망자의 이러한 높은 비율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서는 결국에는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인 특성, 즉 고령 운전자들의 갖는 심리적인 또 생리적인 이런 것으로 의해 파생되는 피곤함, 졸림, 그리고 고령 운전자들의 시각적인 특성의 저하, 또 어떤 반응 시간의 퇴화 이런 것들에 대한 휴먼 에러를 차단한 연구가 없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말씀드린 상황이 도달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매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 자율주행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굉장히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휴먼 에러, 즉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95%의 사고 책임이 있는 인적 오류, 졸음, 피곤 이런 것으로부터 부주의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이 95%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게 비단 안전, 혼잡 제어, 사회 환경 여러 측면에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 안전 현실에서는 조기에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휴먼 에러형 사고의 원천 차단을 위한 이 자율주행 시대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 그리고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자율주행이
더 많은 시공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게 우리의 급선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자율주행 시대에 그러면은 일단 여러 가지 분야별로의 노력할 사항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은 자율차와 비자율차 이 두 가지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모든 우리 도로 시설물을 자율주행에다가 맞출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아직은 자율주행이 완전하게 도입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당분간은 자율차와 비자율차가 혼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우리의 어떤 스마트 도로 기술의 어떤 목표는 이런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내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도로가 그동안에는 사실은 능동적인 형태로 발전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악천후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안개 이런 상황에서도 도로가 스스로 그런 상황을 감응을 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율주행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엄청난 편익이 기대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시스템이 붕괴가 생겼을 때 시스템 코드에 에러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만큼의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에 대한 테스팅은 그동안 우리가 도로 시설물을 테스팅하는 그런 방법론과는 전혀 다른 거의 에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형태의 페일세이프 기반의 실증 실험이 돼야 되고 따라서 그동안에 우리는 시설을 도입할 때 외국의 기준이나 외국의 어떤 사례 중심으로 많이 도입을 해왔지만 일부 물론 현장 실험도 있었지만 앞으로의 자율주행은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 이 안전 기술은 반드시 테스트 트랙을 통한 실증 실험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그 과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미 그 우리나라에도 자율주행을 운행을 허가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운행 규정이 있고 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첨단 안전지원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준과 더불어서 좀 더 자율주행 차량의 실제 완성 기술에 대한 그런 실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법제도라든가 안전확보 기준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휴먼 팩터에 대한 연구가 오히려 더 시급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통사고의 95%의 원인인 휴먼 에러는 잡아낼 수 있는데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율주행 시대에는 운전자가 능동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인 관찰자의 입장으로 갔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다시 능동적인 관리자로 시프트되는 반복적인 그런 그 어떤 역할이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동적 관찰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운전자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과연 모니터링 상태에서의 운전자는 어떤 식의 각성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얼마만큼 문제가 생각했을 때 얼마만큼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는 상태까지 빠른 시간에 반응하여서 그 또 다시 운전자 주행 모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측면에서의 그 휴먼 팩터가 연구가 지금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기준의 문제입니다. 그간에는 저도 도로 시설 기준에 대해서 많은 그 연구를 했었고, 그런데 또 저와는 달리 또 자동차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두 분야 간의 연구자들 간의 빈번한 교류는 크게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율 자동차의 센서가 이 센서의 한계를 인지하는 도로 시설물, 그리고 비자율차 운전자의 눈이 인지하는 도로 안전 시설물이 하나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컨디션에서 최적의 기준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우리 도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자동차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업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나마 국내 도로교통 사고의 현황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에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을 개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